전국 400개 매장, 연 매출 1,000억 원. 대한민국 외식 업계의 전설이었던 연안식당이 단돈 2억 원에 팔렸다면 믿어지십니까? 서울의 작은 원룸 전세금보다 못한 가격에 전국구 브랜드의 왕관이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가격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벌어진 잔혹한 마법입니다. 52억 원을 쏟아부은 최대 주주가 단돈 2억 원을 들고 나타난 신참에게 단숨에 경영권을 빼앗겨버린 믿기 힘든 실화. 어떻게 이런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했을까요? 금융감독원, 공시문서에 등장한 모험가와 사기꾼 추적자라는 기괴한 직함들, 그리고 화려한 간판 뒤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1,000억 원대 기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공포의 피자 조각 비밀과 한 외식 제국이 스스로 영혼을 팔아치우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처절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남자의 성공 신화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연안식당을 만든 이범택 대표, 그의 시작은 화려한 재벌 2세도 유학파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20살 청년 이범택이 처음 장사를 배운 곳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길거리 포장마차였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끼니를 때우러 오고 누군가는 하루의 고단함을 술 한 잔에 털어버리던 그곳에서 그는 장사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뚝배기에서 솟아오르는 진한 김과 사람 냄새 나는 정성이라는 것을요. 그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즐거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진짜 실력을 쌓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맛집의 주방 보조로 들어간 거죠. 설거지부터 시작해 채소를 다듬고 불 조절을 배우며 보낸 3년의 세월. 남들이 잠든 새벽에 시장을 누비며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을 길렀고 주방장의 손끝에서 나오는 맛의 비밀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이 시기에 흘린 땀방울은 훗날 그가 거대한 외식 제국을 건설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외식업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소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고깃집이 문을 닫고 비명을 지르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을 때 이범택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그는 기회를 본 것이죠. 소고기가 안 된다면 돼지고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신마포 갈매기였습니다. 가성비 좋은 갈매기살 메뉴와 계란 크러스트라는 독특한 아이디어,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는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를 공략하고 서민들의 지갑 사정을 배려한 그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마포 갈매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그는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승부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마포 갈매기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그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아닌 해산물이었습니다. 2017년 그는 연안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당시만 해도 꼬막 요리는 전라남도 벌교까지 가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 혹은 특별한 날에나 먹는 고급 요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범택 대표는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기로 합니다. 왜 벌교의 맛을 서울 한복판에서 편하게 즐길 수 없을까?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전라남도 벌교와 보성 지역의 꼬막 산지를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어민을 만나고 현장을 누비며 연간 수급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사오는 수준을 넘어 보성군과 양해각서, MOU까지 체결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매장 하나가 한 달에 800kg이 넘는 꼬막을 소화해야 하는 거대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산지와의 직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연안식당의 성공 비결은 명확했습니다. 꼬마 비빔밥이라는 단일 메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전략이었습니다. 메뉴가 단순하니 전문성은 높아졌고 조리 과정도 매뉴얼화되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산지 직송이라는 신뢰감까지 더해지자 소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론칭 9개월 만에 160개의 가맹 계약을 따냈고 1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말이면 대기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SNS에는 연안식당의 꼬막, 비빔밥 사진이 도배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외식 선택지에서 연안식당은 빠질 수 없는 이름이 되었고 이범택 대표는 드디어 오직맛과 정성만으로 전국을 제패한 외식업계의 거물로 우뚝 섰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전국 400개 매장을 거느린 상장사의 주인까지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전성기의 정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견고해 보였던 성공의 공식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약점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공의 주역이었던 꼬막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이제 그 충격적인 이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을 때 위기는 항상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전국 400개 매장이라는 숫자는 언뜻 보면 거대한 성벽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외식업계에서 규모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힘은 세지지만 그만큼 움직임은 둔해지고 유지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리의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포장마차 시절 이범택 대표는 자신의 두 눈으로 모든 식재료를 확인하고 손끝으로 간을 보며 주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것이 베테랑의 직관입니다. 하지만 매장이 400개가 넘어가는 순간 경영은 더 이상 주방장의 손끝이 아니라 본사의 엑셀 파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니터 너머의 숫자로 현장을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사는 가맹점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규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변수가 없겠습니까? 주방 현장에서는 재료 상태에 따라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은 오직 효율만을 강조했습니다. 숙련된 요리사의 눈 대신 관리자의 수치가 우선시되면서 서서히 브랜드의 생명력인 맛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체제였습니다. 연안식당은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대형 직영점을 여럿 운영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이것이 효자 노릇을 했지만 위기 때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까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매달 수십억 원의 고정비가 본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덩치만 큰 공룡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사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규모의 경제는 때로 무서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외식업에서 규모가 커진다는 건 언뜻 성공의 증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계산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연안식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꼬막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식재료를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든 편의성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매장이 하나일 때는 주방장이 그날그날 가장 좋은 재료를 시장에서 골라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매장이 400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국의 모든 손님에게 동일한 품질의 꼬막을 제공하려면 본사는 어마어마한 양의 재료를 미리 확보해둬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엑셀 시트를 보며 수개월치의 물량을 선매입하고 냉동 창고에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역설입니다. 많이 사니까 단가는 낮아지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본사는 거대한 재고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외식업에서 수십 톤의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건 언제든 거대한 손실로 돌변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꼬막을 즐기게 되었지만 정작 본사는 그 편리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성을 잃고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연안식당의 운명을 가른 것은 그들이 선택한 주인공, 바로 꼬막 그 자체였습니다. 꼬막은 돼지고기나 소고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기는 냉동 보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수요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해산물, 그 중에서도 꼬막은 계절 타는 식재료인데다 신선도 유지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유통기한의 카운트다운이 가장 빠른 재료 중 하나죠. 본사는 400개 매장에 물량을 끊기지 않게 공급하기 위해 매년 수천 톤의 꼬막을 매입했습니다. 잘 팔릴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고에 들어오는 족족 매장으로 빠져나가니까요. 하지만 손님의 발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는 순간 이 선순환은 악몽으로 바뀝니다. 냉동 창고에 쌓인 꼬막은 매일매일 가치를 잃어갑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는 단순히 돈이 묶이는 것을 넘어 폐기 비용이라는 추가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버리는데도 돈이 든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폐기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 이것이 연안식당이 직면한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꼬막이라는 날개 덕분에 전국구 브랜드로 날아올랐지만 결국 그 날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화려한 400개 매장의 간판 뒤에서는 이미 썩어가는 재고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빚더미가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의 파도는 외식업계의 그야말로 핵폭탄 투하와 같았습니다. 단순히 손님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외식 지형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며 끝도 없는 대기줄을 자랑하던 연안식당 앞은 마법처럼 정막만 가득해졌습니다. 매장 안은 텅 비었고 키키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만이 그 빈자리를 채웠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매출이 사라진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매출 그래프가 수직 낙하하는 와중에도 매달 통장에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고정비라는 이름의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국의 400개 매장 중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십 개의 대형 직영점들, 그곳의 월세가 얼마였을까요? 서울과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자리 잡은 매장들의 임대료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도 매달 수억 원씩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수백 명에 달하는 본사 및 직영점 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텅 빈 매장을 지키는 조명 아래 나가는 전기세와 관리비까지. 사일상 가상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꼬막 재고 문제가 여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산지에서 대량으로 선매입히 냉동창고에 쌓아두었던 수십 톤, 수백 톤의 꼬막들. 평소라면 전국 매장으로 쉴 새 없이 팔려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창고 안에서 조용히 유통기한의 카운트다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해산물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머무는 하루하루가 모두 거대한 손실로 기록되었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적자 고지서와 썩어가는 재고 사이에서 한때 화려했던 외식 제국의 현금 금고는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DDMF 경영진은 운명을 가를 선택을 내립니다. 2022년 회사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본사 건물을 82억 원에 매각합니다. 당장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기 위한 긴급 수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소중한 82억 원을 손에 쥐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돈은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달 시스템을 혁신하거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존 메뉴를 개발하는 데 쓰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의 눈은
엉뚱하게도 본업이 아닌 부동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본사를 판돈에 막대한 빚까지 더 얹어서 송도에 있는 180억 원짜리 땅을 사들였습니다. 식당 손님이 끊겨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경영진은 땅 쇼핑을 선택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몰입의 상승 혹은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어떤 선택이 잘못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판을 키우는 경향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공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비겁한 자존심, 그리고 한 번의 거대한 도박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복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DDMNF의 경영진은 이때부터 외식 경영자가 아니라 도박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꼬막 비빔밥의 맛이 변해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시간에 송도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만을 계산하며 본업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본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였던 82억 원이 오히려 더 큰 빚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사가 던진 주사위는 최악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송도 땅을 매입한 2022년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기 직전인 그야말로 상투를 잡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행도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8억 원을 빌려 땅을 샀으니 매달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도 갚기 힘든 이자였는데 매출은 회복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고금리 이자 폭탄까지 겹치자 회사는 말 그대로 질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이 땅을 2년도 안 돼요. 다시 내놓아야 했습니다. 겉보기엔 제값에 판 것 같지만 그동안 쏟아부은 이자와 세금, 수수료를 따지면 수십억 원의 생돈이 공중으로 날아간 뒤였습니다. 불난 집을 끄기 위해 가져온 물통에 사실은 기름이 들어있었던 꼴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려다 집 전체를 태워버린 이 판단 착오는 연안식당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앗아갔습니다. 2020년 말부터 2022 지밀년까지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2025년 증여 53억 원에 달하며 승승장구하던 매출은 단숨에 700억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참담합니다. 전년도 44억 원 흑자에서 무려 112억 원의 적자로 추락하며 1년 사이에 회사의 가치 156억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후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며 누적 손실은 6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경영난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바닥나고 빚이 자산보다 많아지는 자본 잠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본업은 무너졌고 부동산 투자는 재앙이 되었으며 금고는 텅 비었습니다. 화려했던 연안식당의 제국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이들이 땅값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매장에서 땀 흘리던 가맹점주들과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희망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빈 껍데기만 남은 성의 왕좌를 노리는 자본시장의 차가운 시선들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경영진의 화려한 도박판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그곳에 남겨진 건 차가운 통계 수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처절한 눈물입니다. 본사 건물 매각과 송도 땅 투기라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정작 가장 큰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이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꺼진 매장 안에서 홀로 고통을 삼켜야 했던 가맹점주들과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겼던 소액 주주들,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보려 합니다. 경영진이 송도의 땅값 추이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전국의 가맹점주들은 매일 아침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모은 퇴직금,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심지어는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까지 쏟아부어 내건 이름이 바로 연안식당이었습니다. 본사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부동산 도박에 빠져 본업을 내팽개치는 동안 매장으로 전달되어야 할 물류는 끊기고 브랜드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5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싱싱한 꼬막을 대접하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주방을 지켰던 그분들의 마음을요. 본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뉴스에는 연일 부도 위기, 파산이라는 단어가 도배되는데 정작 매장을 지키는 사장님들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정말 망하는 건가요? 라는 손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그분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본사의 경영 실패는 단순히 비즈니스 케이스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한 폭력과도 같습니다. 기업이 영혼을 잃었을 때 그 피해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본사의 무책임함은 결국 가장 치명적인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맛의 변질입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본사는 식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벌교의 싱싱한 맛을 전하겠다던 초심은 사라지고 냉동 창고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오래된 꼬막들이 매장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영리합니다. 예전 그 맛이 아니네. 꼬막이 질기고 비려요. 마늘과 기름 향만 너무 강해요. 라는 냉정한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입소문만으로 전국을 제패했던 브랜드가 이제는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는 곳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재료를 달라, 제발 브랜드 이미지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땅 쇼핑에 정신이 팔린 본사에게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손님들이 발길을 끊자 매장 점주들은 스스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백개가 넘던 매장이 20여 개로 쪼그라드는 과정은 단순히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수백 개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음식 장사를 너무 쉽게 봤다. 프랜차이즈 본사 배만 불려줬다는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은 폐업 후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장님들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피 같은 돈을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전성기 시절 코스닥 상장사로서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던 DD미앤F의 주식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과 자본 잠식, 그리고 거래 정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그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식 계좌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평범한 시민들, 그들은 기업의 내부 사정을 알 수도 경영진의 독단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52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나선 한 개인 투자자조차 자본시장의 냉혹한 논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대주주들의 기술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정직은 비싼 선물이다. 싸구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라 던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하며 끝까지 버텼던 그 투자자의 외침은 차가운 공시문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52억 원이 2억 원에 밀려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며 소액 주주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자본의 논리로만 따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업에게 영혼이란 무엇인가? 경영진이 숫자에 눈이 멀어 현장의 땀방울을 외면하고 고객의 신뢰를 배신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연안식당과 마포갈매기, 한때 우리의 주말을 즐겁게 해줬던 그 익숙한 간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은 단순히 유행이 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잃고 맛을 잃고 결국 신의를 잃어버린 기업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이제 이 텅 빈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탈탈 털기, 52억 원의 가치가 단돈 2억 원으로 증발해버린 그 잔혹한 자본시장의 마법을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가장 기이하고도 잔혹한 파트, 자본시장의 뒷골목에서 벌어진 소리 없는 전쟁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모두가 도망치기 바쁜 그 시점에 오히려 전 재산을 걸고 뛰어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험가 김상훈 씨입니다. 1978년생 전업투자자인 그는 평범한 개미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호텔 학교를 졸업하고 외식업계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였죠. 그는 연안식당이라는 브랜드의 힘을 믿었습니다. 경영진이 무능해서 망해가는 거지 브랜드의 본질은 살아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가가 1,900원에서 500원대까지 떨어지는 공포 속에서도 무려 20수번에 걸쳐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무려 52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죠. 여러분, 52억 원입니다. 한 개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이 거액을 그는 거래 정지 직전에 위태로운 회사에 전부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존 대주주의 주식이 반대 매매로 시장에 쏟아지는 틈을 타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문서에 자신의 직업을 모험가라고 적고 부서명을 디딤 대첩이라 칭하며 부패한 경영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정직은 비싼 선물이다. 싸구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라. 등 워런 버핏의 명언을 인용하며 회사를 직접 살리겠다고 나선 그의 행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의 시작입니다. 자본시장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합법의 탈을 쓴 잔인한 기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씨가 52억 원을 들여 성벽을 쌓고 있을 때 경영진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인 폭탄을 준비합니다. 바로 무상감자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콤보 공격입니다. 이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쉽게 피자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김상원 씨는 원래 10조각짜리 큰 피자 한 판에서 5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억 원을 냈으니 당연히 주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피자 한 조각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무상감자입니다. 보상도 없이 주식의 가치를 깎아버리는 거죠. 김상훈 씨의 지분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다음 단계입니다. 회사가 아주 싼 가격에 새 피자 조각 수천 개를 새로 만들더니 단돈 2억 원을 들고 온 황정아라는 인물에게만 몽땅 몰아준 겁니다. 이것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52억 원을 쓴 김상훈 씨의 지분은 6%대로 떨어졌고 단돈 2억 원을 쓴 사람이 7%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며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50억 원이 제가 되고 2억 원이 왕관을 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식 밖의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필요할 때 법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제도 뒤에 숨은 칼날 때문입니다. 원래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당장 망하기 직전이라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명분만 있으면 기존 주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정 인물에게만 주식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편 세력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경영권을 쥔 쪽에서 이 긴급 처방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기업 행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상법과 자본시장이 가진 거대한 허점, 즉 희석의 예술입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이 2억 원이라도 절실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원을 설득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상훈 씨가 아무리 내가 52억 원을 투자했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외쳐도 경영진은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52억 원을 쏟아부은 최대 주주의 권리를 단돈 2억 원짜리 유상증자로 완전히 무력화시킨 이 기술은 자본시장에서 흔히 지분 태우기라고 불리는 가장 잔인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결국 자본시장의 법은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치밀하게 기술을 쓰는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김상헌 씨가 정직과 열정으로 회사를 바꾸려 했던 그 시간, 누군가는 법전 사이에 빈틈을 파고들어 52억 원짜리 성벽을 단돈 2억 원으로 무너뜨릴 설계를 마쳤던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 2억 원의 주인공이 기존 경영진과 연결된 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밀릴 것 같으니 합법적인 기술을 써서 상대방의 지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대리인을 세운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본시장의 냉혹한 논리입니다.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의 빈틈을 누가 더 교묘하게 이용하느냐, 누가 더 잔인하게 상대방의 파일을 뺏어오느냐의 싸움인 거죠. 59억 원이라는 거금이 단돈 2억 원이라는 기술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장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가진 가장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모험가의 등장을 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그 모험가조차 거대 자본과 법의 기술 앞에서는 한낱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간대없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자가 남용되었습니다. 59억 원을 투자한 주주의 목소리는 2억 원을 들고 들어온 이들의 의사결정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딤이라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상장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법적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끝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주식 거래는 정지되었고 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숫자를 믿을 수 없다며 감사 의견 거절을 선언했습니다. 52억 원을 걸었던 모험가의 꿈도 2억 원으로 왕관을 쓴 이들의 야망도 결국 완전 자본 잠식과 파산 선고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 이제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제국에 사망 선고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기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기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껍데기 성벽뿐이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회사를 믿고 투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말할 뿐이죠. 52억 원 대 2억 원. 이 말도 안 되는 대비가 보여주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경영진이 도덕성을 잃고 기술자로 변모했을 때 그 기업의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드라마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연 이 시장의 정의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터에 던져진 새우에 불과한 것일까요? 연안식당의 몰락은 우리에게 가장 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DDMF의 몰락은 단순한 경영 실수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본질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자본의 논리와 재무제표의 숫자로만 바라봤지만 사실 이 비극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음식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린 경영진의 오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검증된 레시피, 그리고 큰 노력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편의성 때문이죠. 하지만 외식업계에는 게으른 경영에 내리는 가혹한 저주가 있습니다. 음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매 순간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재료의 선도를 지키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하죠.
그런데 연안식당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덩치를 키우는 동안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영혼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벌교의 싱싱한 꼬막을 서울 한복판에서 대접하겠다던 그 뜨거웠던 초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식당 위에는 제철의 향긋한 꼬막 대신 냉동창고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무생무치의 재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파, 마늘, 그리고 강한 참기름 향으로 재료의 비린 맛을 감추려 했던 시도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 번은 호기심에 가지만 두 번은 갈 이유가 없다. 는 냉정한 평가는 사실 자본시장의 사망 선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경영진이 송도 땅값의 소수점에 집착하며 나태한 수익을 쫓는 동안 고객들의 입맛은 이미 그들의 배신을 알아차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음식 장사는 매일매일이 진검승부입니다. 400개가 넘는 매장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품질과 타협하는 순간 브랜드의 수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본사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쇼핑이 아니라 400개 매장의 주방에서 똑같은 정성이 쏟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에 빠져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안에 담긴 제품의 영혼이 사라지면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주방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엑셀 시트의 숫자로만 맛을 관리하려 했던 나태함. 그것이 바로 한때 외식업계의 신화였던 연안식당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입니다. 본질을 잃은 확장은 결국 거대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까요. 대한민국 외식시장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하고 냉정합니다. 어설프게 유행을 타고 한탕을 노리는 식상한 장사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연안식당의 몰락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맛에 대한 철학 없이 숫자로만 장사를 하려 했던 이들에 대한 시장의 당연한 심판입니다. 자본의 마법으로 지분을 뺏고 뺏기는 전쟁을 벌여도 결국 그 성벽을 지탱해주는 것은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들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우습게 여기고 부동산과 주식 노름에 빠져 본업을 기만했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고객의 입맛을 배신한 기업에게 시장은 단 한 번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껍데기뿐인 브랜드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잃어버린 맛의 진정성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한 번 떠난 고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화려한 몰락의 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DDMF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의 파산 보고서가 아닙니다. 화려한 전성기 뒤에 감춰진 경영진의 오만, 본업을 외면한 도박 같은 투자, 그리고 자본시장의 냉혹한 논리가 뒤엉켜 만들어낸 잔혹한 잔혹사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우리는 세 가지 뼈아픈 교훈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본업이 흔들릴 때 엉뚱한 곳에서 한 방을 노리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식당의 위기라면 주방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꼬막 비빔밥의 맛을 고민하는 대신 송도 땅값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외식업자가 도박사가 되는 순간 그 기업의 수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체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잘 나갈 때 보이지 않던 식재료 재고, 문제와 높은 고정비는 위기가 닥치자 거대한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은 정직한 땀방울보다 치밀한 법적 기술이 승리하는 냉정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52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조차 단돈 2억 원의 교묘한 기술 앞에 무력하게 증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의 입맛을 배신하지 않는 진정성, 그리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연안식당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경영진의 판단 착오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자본시장의 구조 자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처절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승승장구하던 또 다른 프랜차이즈에 감춰진 민낯을 더욱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